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4번에 중기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네. 중기대상물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올해도 이제 반드시 나왔어요. 이게 어김없이. 매년 박스 형태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단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은 법률에 이제 2개가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에 3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거기 1호에 보면은 토지라고 되어 있죠. 토지 밑줄 토지. 그리고 2호에 보면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나온 것이 이제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점 돼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입니다. 임목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재산법에 따른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박스에 있는 요 기본적인 법정 중개 대상 물 요거를 한번 다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요. 중개 대상물이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법률로서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두 번째가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죠. 네. 시행령에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재산법에 따른 광업재단, 순서를 바꿔서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런 식으로 5가지 물건. 이게 뭡니까?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암기할 때는 이렇게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광공해서 앞머리를 따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 이게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이죠.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이제 토지부터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냐,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에 이제 해당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토지예요. 토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토지 소유권 범위. 요거 잠시 보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어디에 미치냐면은 민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표예요, 지표죠. 지표고 요 위에를 무슨 공간이라고 부릅니까? 지상 내지는 공중 공간이라고 부르죠. 여기 그리고 요 밑에는요 지하 내지는 이제 지중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면 그 토지의 상하에 내 소유권이 미친다 그 말이지. 그럼 어디까지 미칩니까? 끝까지 미칩니까? 그건 아니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니까 이게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다 이래 보시면 돼. 이 정도 이래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단위가 있어요. 토지 거래 단위는 어떻게 거래하는 게 원칙이다? 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이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게 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요 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 표. 결과적으로는 요 표가 시험에 나오지. 과정은 뭐 시험에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에요. 결과를. 그 과정은 이해하는 데 이제 하는 거고,
자, 중개대상물의 해당 여부다 이런 말인데 중요한 것이 거래 단위가 필지라는 거죠. 한 필지. 따라서 한 필의 토지 전부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한 필 토지 전부 요거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죠. 여기 한 필 토지 필지 단위로 거래되니까 필지 전부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양도하는 건 안 됩니다. 양도. 한 필지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건 안 되고, 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 물건에 관한 설정, 담보 물건 설정이 안 됩니다. 일단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안 된다. 자, 그런데 한 필 토지 일부라도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 한 필 토지 일부라도 되는 게 있다. 뭐가 있냐면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건 됩니다. 사용 수익. 그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용익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용익 물건 세 가지가 아까 뭐였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는 일부라도 됩니다. 일부라도 된다. 그리고 채권으로서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임차권 됩니다. 일부라도.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의 임차권 설정 이래 나왔다. 그럼 됩니까? 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요건 1월 달에 볼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런 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을 잘 치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이걸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시험 문제를 보고 막 이해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자마자 요거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건축물,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볼게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 되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토지와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토지한테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두 번째가 외부하고 막혀 있어야 돼요. 외부와의 분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착되어 있으면서 막혀 있어야 그것이 민법상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분단, 요거는 뭐냐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까지 있어야 돼요. 건축법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건물의 거래 단위가 나와요. 건물의 거래 단위는 어떤 단위로 거래합니까?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건물 보통 한 동, 건물 한 동, 건물 두 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은 아파트 101동 이게 아닙니다. 101동 아니야. 건물을 한 동, 두 동 이렇게 얘기하죠. 동 단위로 거래하는데, 이제 집합 건물의 경우죠. 집합 건물. 아파트를 말하는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까? 호 내지는 실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에요. 호실. 호 내지는 실. 그렇죠? 아파트 101동 101호. 101호를 거래하는 게 원칙이에요. 호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그죠? 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가? 중개대상물 여부예요. 중개대상물 여부로서 건물과 관련해가지고 중개대상물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요 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 단위로 거래하죠. 그래서 한 동 건물 전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이 되겠죠.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됩니까? 양도가 안 되고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우리 집이 101동 101호에서 101호 안방이 좀 크다고 해서 안방만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은행 가면 됩니까? 집에 가라 그럽니다. 집에 안방에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 크다고 안 되고 전체 전체를 잡아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일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동 건물 일부이라도 되는 거는 이제 사용 수익 가능한 건데, 자, 용익물건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용익물건 세 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고, 뭐 전세권, 물건 중에서 전세권하고, 예, 채권 내에서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얘가 뭐 있냐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 차량 주택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쉽게 이동이 되니까,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컨테이너 박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도 막혀내 있지만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판례 중에서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골 기둥을 세우고, 예, 유리로 삼면을 덮고 뭐 지붕 덮은 그런 셀프 세차장 있죠. 그런 세차장을 뭐라 부르냐면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요거는 볼트를 풀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혀 있지도 않고. 그래서 판례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그걸 뭐라 부릅니까? 미등기죠. 미등기.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거, 무허가예요.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까?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는 중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등기, 무허가라도 건물을 요건 갖추면은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가 이제 뭐냐면,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냥 특정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특정된 것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되고, 또 여기 보시면 특정 동호수 정한 분양권이라고 있어요.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권. 이것도 특정이 들어가 있죠.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이런 분양권에 비해서, 특정이 들어가 있는 저런 분양권에 비해서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라고 있어요. 분양 예정자 지위인 입주권. 요거는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일단요. 밑에 좀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입문 과정에서 건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야 될 게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박스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토지라고 있죠. 자, 토지 한 번 더. 토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용익물권 설정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됩니까? 네, 되고요. 밑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라고 하려면은 일단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자, 미등기도 되죠. 미등기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 기억해 보니까 전세 임대차에 대해서 한동 건물 일부 됩니까? 되고, 니은에 장래에 건축될 건물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 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이런 거 됩니다. 뒤에 넘어가서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자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정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분양권 같은 거 된다는 소리고. 근데 리을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리을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임목이 있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어요. 뜻만 한번 보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가 수목에다가 뭘 한 겁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한 거예요. 나무에다가 등기를 한 것이에요. 나무에다가. 자, 나무에다가 등기한 것을 우리는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건 중개대상 물입니까? 임목. 중개대상 물입니다. 자, 나무에다가 만약에 등기를 안 하고, 등기를 안 한 것들은 그냥 나무라고 해서 수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가 팔리면은 그 수목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목을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간섭법상에서 인정하는 공시수단인 명인방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나무 주위에다가 새끼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거기다 표찰 이렇게 명찰 붙여놓은 누구 거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명인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해놓은 나무들은 소유권하고 별개입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중개대상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임목 돼 있고 그다음에 2번에 공장재단이죠. 공장에 속하는 뭐 기계, 공작물, 뭐 건물, 그다음에 토지 이런 거 전부 다 만든 일종의 일단의 기업재산입니다. 요거는 저당권의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기한 것인데 이것도 중개대상물이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광업재단이에요. 광산에 있는 뭐 광업건이라든지 각종 광물 채굴 설비라든지 부속 설비 같은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양가로 4번은 뭐냐면 요거 말고 우리 이제 3개의 표가 더 있어요. 원래는 3개의 표가 더 있는데 중개대상 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대상 물이 되려면 법에 정해져 있는 3조에 정해져 있는 법정 중개대상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정 중개대상물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인데 중개대상 건물이긴 하지만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청와대예요. 청사 같은 것들. 청와대는 누구 겁니까? 국가 거예요. 국가 거죠. 대통령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거라서 중개가 가능하지 않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 해서 표가 2가지 더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개가 개입이 가능할 거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는 게 나와요. 상속은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의 어떤 규정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조건만 갖추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 말이죠.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된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표현이. 상속된 부동산은 중개가 되겠습니까? 예, 상속된 것은 이미 법률 규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속된 부동산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된다. 경매 등기된 부동산. 경매 자체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경매 등기된 부동산은 중개의 대상으로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 해가지고 중개대상물의 여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해 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13페이지에 보면은 중개업의 기초해서 공인중개사 제도로 넘어갈 건데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서도 단독으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한번 볼 건데 한 11가지 정도의 소제목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 뭐 다 할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 두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가? 다른 말로 시험 시행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누가 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누가 치는 게 원칙이냐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칩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 말하는 시도지사는 누구로 얘기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 그죠? 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각 시도마다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없고 다를 수 있죠.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시행합니다. 서울에서 응시하면. 부산에서는 부산시장이 시험 문제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시도마다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운 데 가가지고 시험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시도지사가 시행하게 되면 시험 문제 다룰 수 있는데
이런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누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원칙과 예외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적이 있겠죠, 당연히. 자, 중요한 것은 일단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무슨 의결이냐면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미리 의결을 거쳐야 돼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네,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소관 업무. 그것도 단독으로 시험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소관 업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시도지사하고 국장, 시도지사하고 국장을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시도지사하고 국장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이래 부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는 주어가 나오면 두 사람이 들어가 있다. 시도지사랑 국장이라.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응시 자격입니다. 우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 결론적으로 응시 자격은 제한이 있다 없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에. 자, 그러면은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사람이잖아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합니까?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뭐만 잘하면 됩니까? 마킹만 잘하면 돼요. 마킹이 잘해야지. 시험 문제 아무리 잘 풀면 뭐합니까? 마킹이 잘못해가지고 다 밀리어가지고. 우리 둘째 딸이 지금 7살이에요. 7살. 둘째 딸이 7살이고 첫째 딸은 5학년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납니까? 5살 좀 나요. 5살 차이가. 둘째를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난 건 아니고 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첫째가 너무 한 4년 5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아무래도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서로 둘이 또 딸이니까, 그죠? 둘 딸이니까 같이 또 놀아도 좋고, 같이 있어도, 그죠? 크게 관계없고, 둘이. 사실 이렇게 요즘, 그죠? 이렇게 형제끼리도, 형제, 자매끼리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좀 그래요, 그죠? 남자, 여자, 이리 같이 있으면 좀 그래. 뭐, 초등학교 그 상관없는데, 그죠? 하여튼, 여자끼리는 뭐 상관없잖아, 그죠? 하여튼, 다른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둘째 딸한테 제가 시켰어. 그 OMR 카드를 주고 마킹을 좀 해온나 이래가지고 꼼꼼하게 벗어나지 않게 한 문제에 하나씩, 보기 5개 중에서 하나씩 마킹을 깔끔하게 잘해왔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시험 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겐터만 잘 치면. 자, 두 번째 누구냐면 결격 사유자였어요. 자, 이 법상의 결격 사유자도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자가 지금 규정된 게 있는데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자에 포함이 돼요. 결격 사유자라고 하면은 시험 칠 수 있는데 이제 종사는 못합니다. 중개업에 종사 못하고 등록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은 칠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부터 해서 이 좀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금지산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들, 그 다음에 파산자, 그리고 교도소에 이제 이래 수용자들, 그런 사람들 다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시험. 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 시험 치고 합격할 수 있을까? 피성년 후견인은 좀 힘들어요. 피성년 후견인들은 좀 완벽하게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피한정 후견인은 심신이 좀 박약하거든. 박약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왔을 때 바로 치면 돼요. 왔을 때 빨리 치면 돼. 빨리.
그래서 좀 구분하세요. 그것도 교육 사유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시험에 나온 거는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도 시험 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외국인 시험 나왔어요. 외국인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나왔어요. 그런 지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지문 하나하나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지문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아주 꼼꼼하게 이거를 하나 놓치지 않고 해야지, 기본이 탄탄하게 해야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응시 자격이 있었는데 없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응시 제한자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정행위자예요. 자, 부정행위자는 시험 치다가 이제 부정한 행위 해가지고 적발된 자인데, 당연히 적발되면은 그 시험이 아무리 잘 쳤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뭐가 되겠어요? 무효 처리가 되겠지. 그러면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5년간 시험을 못 친다 그 말이에요. 부정행위 적발. 그리고 다른 시험을 시행하는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다가, 다른 시도지사하고 국장에다가 이거 다른 데가 시험 못 치게 통보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는 거예요. 5년만 기억하고 또 처분일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처분일 대신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처분일 말고 시험일로부터 5년.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어디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처분일 말고 뭐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아주 출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그 문제입니다. 문제가 처분일부터예요. 처분일부터. 그 사람, 그분은 공부가 좀 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무슨 다음 날이 좀 있거든.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가 돼야지 문제를 만들지, 그지? 뭐 아무나 문제 만드나. 하여튼 그분은 합격했어. 문제를 만들 정도면 합격하죠, 당연히.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 한 사람 더 있어. 한 사람 누굽니까? 자격이 취소가 돼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지. 5년이랑 3년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자는 5년이에요.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 못 치고, 그러니까 부정행위자는 시험 못 치면서, 근데 결격 사유자가 아니에요. 결격 사유자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을 못 치는데, 5년 동안 뭐를 할 수 있냐면 중개업에 종사는 할 수 있어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보조는 될 수 있어요. 결격 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결격 사유자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결격 사유자 중에서 이 자격 취소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는 못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뭐만 해야 돼요? 공부만 해야 돼요. 이 사람 3년 동안.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되고,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면 되고, 그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차이점을. 자, 그래서 일단 응시 자격에 관한 내용 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시험 방법이에요. 요거. 자, 시험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일단 원칙적인 시험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치는 게 원칙이냐면 1차, 2차를 구분, 1차, 2차 구분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2차는 누가 치는 겁니까? 2차는 1차가 합격된 사람이에요. 1차 합격자 대상이에요. 1차 합격자가 2차를 치는 거예요. 1차가 불합격된 사람은 2차를 못 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보통 시험 다 그렇잖아, 그죠?
필기 합격해야 실기 치고 뭐 그런 거잖아요. 1차 합격해야 2차 치고. 자, 이게 원칙인데 이때의 시험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입니다. 원칙적으로 선택형이에요. 주관식과 단답형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이 아닙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논문형입니다. 논문형은 써 내려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2차 시험 논문형인데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치면 우리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이거 막 써야 되는데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했다가는 우리 시험 못 칩니다. 그냥 놀아야 돼 그냥. 근데 천만다행이에요. 우리도 원칙적인 시행 방법을 안 합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안 하고 예외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차, 2차를 구분을 합니다. 1차, 2차 구분하되 동시 시행.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차, 2차를 같은 날에 시험 칩니다. 1차 치고 좀 쉬었다가 2차 두 과목 치고 좀 쉬었다가 2차 마지막 과목 치고. 예전에는 1차 치고 쉬었다가 2차 세 과목을 한꺼번에 쳤어. 150분 동안. 근데 너무 시간이 길다 해가지고 둘이 나눈 거예요. 자, 그때는 1차 합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치는 거예요. 1차 합격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느낌은 오죠. 시험 치고 나면 물론 느낌이 오는데 정확하게 아직 체계만 알기 때문에 모르죠. 그냥 1차 합격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시험 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세 과목을 다 치고 이제 1차 가다반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좀 많아져 가지고 2차 두 과목 다 치고 이제 가다반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가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공시세법 마지막 2차 과목을 치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있어. 내가 1차 합격 불합격 여부를. 근데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친다 그 말이죠. 자, 이때 1차, 2차 모두 선택형으로 칩니다. 요거 선택형. 그래서 주관식과 단답형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자,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합격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쳤기 때문에 나중에 1차가 만약에 불합격했어요.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성적이 잘 나와도 무효이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1차 불합격이 되면 2차는 무효입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다 맞아도.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특히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1차 때 너무 좀 약간 불안해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죠. 실수. 2차는 잘 나왔는데 그런. 우리 시험 치면은 4가지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차가 합격이 되고 2차까지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했죠? 1차가 합격이 되고 안타깝게 2차가 불합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좀 잘한 거고. 1차는 불합격이 됐는데 2차는 이거예요.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근데 1차가 불합격이 되고 2차까지 불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네 사람이 나와. 네 사람이. 자, 그러면 1차가 합격되고 2차가 합격되면 이 사람은 무슨 합격이에요? 최종 합격으로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죠? 자격증이 깜깜하게 나오고 1차 합격했고 2차가 불합격됐으면 이 사람은 1차만 합격한 거죠. 자격증이 안 나옵니다. 1차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아? 자기랑 인력공단이랑 알아요. 자기랑 인력공단만 나 1차 합격이다라는 걸 알아. 뭐 안 줍니다. 증 안 줍니다. 근데 그거 잘했지? 그런데 1차는 매겨보니까 불합격이 나왔어요. 불합격이. 근데 2차도 매겨보니까 2차는 점수가 넉넉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한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1차 불, 2차 합격한 사람.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것도 1차가 한 개 차이로 불합격이에요. 한 개 차이로. 이 사람 불합격이에요. 6개월 동안 진짜 학원에 못 나옵니다.
6개월 동안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래서 불합격이죠.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나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1차 불, 2차 불. 깨끗하게 불합격. 뭐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다시 시작. 11월 달부터 그냥 깨끗하게 다시 시작.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미련이 없어야지 사람이. 이것도 불합격이잖아 얘도. 근데 미련은 없다는 얘기죠. 마음고생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고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깨끗하게 이것보다는. 자 하여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지금?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최종 합격 이거 올해 최종 합격이에요. 2차만 치든 뭐 1, 2차를 치든 하여튼 최종 합격. 근데 저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차만이라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 요거는 안 됩니다. 요것도 물론 안 되고. 요거 힘든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시험은 전부 면제는 없습니다. 시험 일부 면제라고 있어요. 뭐 실무 경력이 많다, 아니면 뭐 면접 보고 좀 외모가 좀 특출나다, 뭐 그러면 면제시켜주고 그런 거 없어. 만약에 이제 뭐 면접을 보고 합격시켜준다, 그러면 여기는 다 100% 합격이에요. 일부 제외. 일부 제외. 검사합니다. 마스크 다 벗어가지고 한번 검사해보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일단 상태에서는 다 합격이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이 뭐예요? 그게 없이 그냥 1차 일부 면제라도 1차를 합격한 사람이 일부를 면제받는 거예요. 1차 합격자가. 그래서 1차 합격자는 언제 시험에? 다음 회 시험이에요. 다음 연도가 아니죠.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 1차 면제예요. 중요한 거는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차입니다. 요거 해 중요하죠. 해. 연도 아닙니다. 다음 해. 그러니까 31회 때 1차만 합격하신 분은 32회 때 1차 면제받고 2차만 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차를 쳤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봐야 돼.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 이 세 번째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2차만 쳐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더 힘들어.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2차만 친 사람은. 이 사람은 6개월이고 그 사람은 최소 1년이에요.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2차만 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만 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괜찮지만 나중에 되면 7, 8월 달 되면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막 2차만 치니까 그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는 좀 수월하겠네 그러면서 뭐 언니는 뭐 과목이 작게 공부하고 좋겠다 그러면서 막 수월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근데 웬만해서는 그 2차만 치시는 분들은 다 합격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한번 이제 합격을 해봤고 1차를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뭐 시험 문제에 따라서 그렇고 아니면 이제 시험을 이제 뭐 실수를 많이 했다든지. 근데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있네요. 5번째가 뭐냐면 우리 시험 시행이네.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는 매년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상에 많이 들어가야 돼. 매년 1회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 안 할 수도 있어요. 시행 안 할 때에는 아까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게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사전 의결사항이라 보시면 돼요. 사전 의결사항.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우리 시험의 공고인데, 첫 번째가 예정 공고라고 있어요. 예정 공고는 계획적인 사항 공고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어디에다가 공고를 하죠? 여기에 관보에다가도 하고, 관보 및 일간 신문에다가 합니다. 근데 이 예정 공고에 따라서 시험 문제 시행하기 위한 확정 공고가 있어요. 확정 공고. 확정 공고는 언제 하냐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합격자 결정 공고.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합니까?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하냐면 시험을 시행한 기관장이 합니다. 국장이 시행했으면 국장이 공고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공고해야 돼요. 요거. 자, 근데 여덟 번째가 자격증의 교부는 누가 합니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무조건 시도지사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누구한테? 울산시장. 그렇죠? 울산 아닙니까? 울산시장. 일단 여기 울산시장이에요. 시도지사, 울산시장. 자, 그러면 포항은 어디로 가야 돼요? 포항은 어디? 포항시장 아니죠? 어디로 간다? 경상북도 도청 가야 되죠. 경상북도지사한테 가야 돼요. 경상북도청은 어디 있습니까?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그래서 포항에서 어떤 분이 나는 공부를 못 하겠대요. 나는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으러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다. 안동까지 가기 자신이 없다. 나는 공부를 포기하겠다 그래.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합격하면 일주일 동안 그 우편 신청하면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이 딱 있어요. 그때 신청하면 돼. 갈 필요 없어.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예요. 국장 아닙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격증 재교부가 있네. 재교부는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자, 부산에서 자격증 받았죠? 울산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울산에 가서 사무소 차릴 수 있죠. 근데 울산에서 일하다가 자격증을 분실했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까? 부산 가야 됩니다. 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되니까. 부산시장한테 받았으니까 부산시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13페이지 한번 빠르게 볼게요. 13페이지 밑줄 칠 것만. 자, 시험 시행 기관이죠. 원칙 동그라미하고 누굽니까? 시도지사. 여기 밑줄 그시면 돼. 자, 2번 예외 동그라미 하죠. 예외 누굽니까? 국장입니다. 국장이 주의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말이 사전 의결이죠. 자, 양가로 이번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결격 사유자, 외국인 응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응시 부적격자, 응시 제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부정행위자, 그렇죠? 부정행위 한 응시자 이 말인데 그 시험이 무효가 되죠. 그리고 언제서부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그리고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니은에 보시면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공고, 예정 공고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매년 2월 28일까지 간보 및 일간 신문입니다. 확정 공고는요. 확정 공고는 뒤에 있습니까? 네, 뒤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 그렇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간보 및 일간 신문.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제 합격자 공고, 자격증 교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한다고요?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한다고? 시험 시행 기관장. 대단한 능력이다, 그죠? 예. 한 2분 전에 했는데 바로 막 깜빡.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장. 이런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 적는 거라든지 제가 말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최소한 제일 작게 적은 거예요. 제일 작게 적은 거면서 핵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증 교부는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게 또 있네. 시험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공고. 교부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나머지는 됐어. 다 뭐 내용이 좀 없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더 있어요. 합격자 결정하는 방법 이런 거 있고 응시 수수료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응시 원서 접수, 응시 수수료 이런 거 1월달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받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뒤부터 뭐 교육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등록부터 해서 결격 사유 그다음에 중개 사무소에 관한 내용 이렇게 쭉 나갈 거니까 일단은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습할 필요도 없고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복습까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공인중개사법이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나는 공부를 너무 이 과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밑줄 끈 거 있죠. 밑줄 건 것들만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난 너무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 여유가 너무 많아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석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석 안 하고 오시는 거. 하여튼 남은 이제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